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수도권 외곽의 다세대 주택 2층, 좁은 거실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TV 화면은 홈쇼핑 채널이었고 음량은 귀를 찢을 듯 컸다. 아무도 보지 않는 화면 속에서 진행자가 손짓을 반복했고 가격은 계속 깜빡였다. 거실 바닥에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90살이 넘은 여자였다. 얼굴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한쪽 팔은 소파 다리 아래로 꺾여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굳어 있었다. 문이 열렸다. 6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엔 수면 부족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쓰러진 노인을 보고도 먼저 TV를 향해 손을 뻗었다. 리모컨을 집어들었고 음량을 낮추려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그는 리모컨을 바닥에 내던졌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건전지 2개가 굴러갔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분노보다는 피로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흔들었다. 여전히 없었다. 어머니. 대답은 없었다. 그는 노인의 몸을 뒤집으려 했다. 하지만 몸무게가 예상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그는 힘을 주다가 손을 놓았다. 노인의 머리가 바닥에 한 번 더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숨은 거칠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은 깜빡이고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고 냄새가 났다. 그는 다시 노인을 내려다봤다.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애원에 가까웠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TV 소리만 거실을 채웠다. 남자는 일어섰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갔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김치통 하나 반쯤 먹다 만두부 한 모,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한 팩. 그는 문을 닫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노인은 그대로였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3건 찍혀 있었다. 모두 같은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껐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TV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웃고 있었고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남자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에는 상처가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다시 열렸다. 60대 여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남자의 아내였다. 머리는 짧게 자른 상태였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고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다. 또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보다 체념에 가까웠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는 노인에게 다가갔고 몸을 살폈다. 맥박을 짚었고 호흡을 확인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다. 119 불렀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일어섰고 부엌으로 갔다. 수건을 적셔왔고 노인의 이마를 닦았다.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님. 여자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남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를 보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여자는 노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이 부족했다. 그녀는 남자를 돌아봤다. 도와주세요.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도와달라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고 아내 옆으로 왔다. 두 사람은 노인을 들어 올렸고 소파에 눕혔다. 노인의 몸은 차가웠다. 여자는 담요를 가져다 덮었다. 남자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그를 바라봤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것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고 아내를 봤다. 그럼 어쩌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시설 보내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 대출 받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TV만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 계속 웃고 있었다. 남자는 눈을 감았고 여자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새벽은 깊어졌다. 그리고 이 집 안에서 노인을 진짜 돌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낮 2시쯤이었다. 동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대기 환자는 몇 명 없었고 간호사들은 데스크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벽에 붙은 안내문은 색이 발해 있었고 바닥 타일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진료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남자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여자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손가락으로 지퍼를 반복해서 만지작거렸다. 진료실 문이 열렸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나왔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피곤한 눈빛이 보였다. 그는 차트를 들고 있었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복도 끝을 가리켰다. 저쪽 상담실로 가시죠. 세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상담실은 작았다. 책상 하나, 의자 3개, 그리고 벽에 걸린 인체 해부도 포스터가 전부였다. 의사는 자리에 앉았고 남자와 여자도 마주보고 앉았다. 의사는 차트를 펼쳤다. 어머님 상태 확인하셨죠? 남자가 대답했다. 의식은 돌아오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검사요? 낙상 이력이 반복되고 계시니까 뇌 쪽 검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골밀도, 혈액, 심전도 기본적인 것들도 다시 봐야 합니다. 여자가 끼어들었다. 원인이 뭔가요? 의사는 잠시 멈칫했다. 지금으로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낙상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지럼증일 수도 있고 근력 저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력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물었다. 그럼 치료는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 방향도 정해집니다. 원인을 모르면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트를 덮었고 두 손을 깍지 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연세가 연세다 보니 원인을 정확히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쓰러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걸 막을 방법은 없고요. 주거 환경 개선, 보조기구 사용,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같은 게 필요합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태로는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여자가 물었다. 입원은 안 돼요? 급성기는 지났습니다. 장기 입원은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럼 요양병원은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대기가 길고 본인 부담금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동의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봤다. 대답이 없었다. 의사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퇴원 안내문이었다. 그는 그것을 여자 쪽으로 밀었다. 일단 오늘은 퇴원 가능하십니다. 처방전은 데스크에서 받으시고 다음 주에 외래 예약 잡으시면 됩니다. 여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읽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가방 안에 구겨 넣었고 의사를 똑바로 봤다. 선생님. 네. 이제 그만 모시고 싶어요. 의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말 알아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여자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고민이 아니에요. 한계예요. 남자가 여자의 팔을 잡았다. 여보.
여자는 남자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나도 힘들어요. 우리 둘 다 무너지고 있다고요.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담은 여기까지 하시죠. 필요하시면 사회복지사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그녀는 일어섰고 문을 열었다. 남자는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멈춰 섰다. 당신이 결정해요. 남자는 그녀를 봤다. 뭘? 요양원에 보낼 건지 집에서 계속 모실 건지. 그건 내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누가 결정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결정 못 하세요. 우리가 해야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는 한 발 더 다가섰다. 난 이제 못해요. 진짜로. 알았어. 알았다는 게 뭐예요?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 모르겠어.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섰고 병원 밖으로 나갔다. 남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다. 남자는 창밖을 봤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빽빽했고 하늘은 흐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에는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카드 대금 납부일이 지났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화면을 껐다. 그리고 천천히 병원을 나섰다. 밖에서는 여자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남자는 차에 올랐고 시동을 걸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도로로 접어들었다.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고 차 안은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다.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밤 11시가 넘었다. 집안은 어두웠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TV도 꺼져 있었다. 복도 끝 작은 방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방 안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있었고 손에는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그는 보지 않았다. 그는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다. 몇 개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병원 예약일, 약 타는 날, 그리고 대출 상환일.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고 일어섰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복도는 좁았고 어두웠다. 그는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었다. 거실 한쪽 구석 작은 방문 앞에 멈춰 섰다. 그 방은 어머니의 방이었다. 문틈새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남자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열지 않았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뭔가를 끄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중얼거림. 남자는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다. 주무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대신 안에서 소리가 더 커졌다.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다시 끄는 소리. 남자는 다시 두드렸다. 어머니 자야 돼요. 이번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남자는 눈을 감았다. 저예요. 아들. 아들? 무슨 아들? 어머니 아들이요. 나한테 아들 없어. 남자는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열지 않았다. 그는 이 말을 문에 기댔다. 어머니 제발요. 안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다. 이번엔 옷장 문을 여는 소리였다. 그리고 옷걸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남자는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다. 옷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베개는 벽 구석에 던져져 있었다. 노인은 옷장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손으로 옷들을 헤집고 있었고 입술을 달싹거리며 중얼거렸다.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뒀는데. 남자가 다가갔다. 뭘 찾으세요? 노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내 돈. 무슨 돈이요?
내가 모아둔 돈. 너희가 가져갔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거짓말 마. 분명 여기 있었어. 노인은 다시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남자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손을 뿌리쳤다. 손 치워.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왜 그만해? 내 돈인데. 남자는 한 발 물러섰다. 노인은 계속 옷장을 뒤졌다. 옷들이 바닥에 쌓였고 옷걸이가 부러졌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어디 갔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어? 누가? 남자는 방문 쪽을 봤다. 복도 끝에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노인을 봤다. 어머니, 그만하시고 주무세요. 노인은 멈추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이번엔 더 강하게. 노인은 몸을 비틀었고 소리를 질렀다. 나, 손 치우라고. 자야 돼요. 왜 자라고 해? 넌 누군데? 남자는 노인을 침대 쪽으로 끌었다. 노인은 저항했다. 그녀는 손으로 남자의 팔을 긁었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찼다. 나. 남자는 참았다. 그는 노인을 침대에 앉혔고 어깨를 눌렀다. 노인은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 도둑놈. 내 돈 내놔. 어머니. 누가 어머니야? 넌 누구야? 남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노인은 침대에 눕혀졌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려 했다. 남자는 다시 어깨를 눌렀다. 노인은 팔을 휘둘렀고 남자의 얼굴을 때렸다. 남자는 멈췄다. 그의 뺨이 따가웠다. 그는 노인을 내려다봤다. 노인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도둑놈, 도둑놈. 남자는 침대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노인은 계속 몸부림쳤다. 하지만 점점 힘이 빠졌다.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얼굴은 붉어졌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노인의 눈이 감겼다. 몸이 축 늘어졌다. 남자는 손을 떼었다. 그는 뒤로 물러섰고 벽에 기댔다. 숨을 몰아쉬었다. 손은 떨렸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복도에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 위에 노인을 봤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고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를 봤다. 괜찮아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는 노인에게 다가가 이불을 덮었다. 그녀는 노인의 이마를 만졌고 체온을 확인했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남자는 여전히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방을 나섰다. 복도는 다시 어두웠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았고 고개를 숙였다. 귀에서는 여전히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둑놈, 도둑놈. 남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순간 방금 일어난 일은 우발이었을까 아니면 누적이었을까? 이튿날 아침 8시였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남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남자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복도 끝을 봤다. 여자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문 열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현관으로 갔고 문을 열었다. 2명의 경찰이 서 있었다. 한 명은 40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자였다. 두 사람 모두 제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무전기가 달려 있었다. 남자 경찰이 물었다. 여기 신고 들어온 집 맞습니까? 여자는 멈칫했다. 무슨 신고요? 노인 학대 의심 신고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남자가 현관으로 다가왔다. 누가 신고했는데요? 신고자는 익명입니다. 일단 안 좀 봐도 될까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봤다. 남자가 문을 열어줬다.
두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거실을 둘러봤다. 바닥에는 여전히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고 벽지는 찢어져 있었다. 남자 경찰이 물었다. 노인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자가 대답했다. 방에 계세요. 뵐 수 있을까요? 여자는 복도 끝을 가리켰다. 여자 경찰이 그쪽으로 갔다. 남자 경찰은 남아서 두 사람을 봤다. 신고 내용이 어젯밤 소음 발생, 그리고 노인분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습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세요. 밤에 가끔 헛소리를 하세요. 헛소리요? 네. 없는 걸 찾으신다거나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그런 폭력은 없었습니까? 남자는 잠시 멈췄다. 없었어요. 여자 경찰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남자 경찰에게 다가가 귀갯말로 뭔가를 속삭였다. 남자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남자를 봤다. 노인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119 부르겠습니다. 여자가 끼어들었다. 뭐가 안 좋은데요? 의식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방으로 달려갔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굳어 있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여자가 노인을 흔들었다. 어머님, 어머님. 반응이 없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노인을 봤다. 여자 경찰이 무전기를 꺼냈고 119에 연락했다. 남자 경찰은 남자와 여자를 거실로 데려갔다. 일단 앉으십시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남자 경찰이 물었다. 어젯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자가 대답했다. 어머님이 밤에 일어나서 물건을 찾으셨어요. 저희가 진정시키려고 했고요.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 경찰이 다시 물었다. 물리적 접촉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게 전부예요. 강제로요? 어머니가 계속 일어나려고 하셔서 어깨를 좀 눌렀습니다. 얼마나요? 잠깐이요. 얼마나가 잠깐입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여자가 끼어들었다. 때린 건 아니에요. 남자 경찰이 여자를 봤다. 때리지 않았다는 건 확인이 되나요? 저도 옆에 있었어요. 그럼 부인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불만 덮어드렸어요. 남자 경찰은 수첩을 꺼냈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여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119 구급차가 도착했다. 2명의 구급대원이 들어왔고 노인이 있는 방으로 갔다. 잠시 후 들것이 나왔고 노인이 실렸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경찰에게 다가왔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바로 이송해야 합니다. 남자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가 출발했다. 남자 경찰은 다시 남자와 여자를 봤다. 일단 두 분 다 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여자가 물었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노인 학대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학대요? 저희가 어머님을 학대했다고요? 남자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무전기를 꺼냈고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여자는 남자를 봤다. 당신 뭐라고 말 좀 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순찰차 한 대가 더 도착했다. 2명의 경찰이 추가로 들어왔고 남자와 여자는 분리됐다. 남자는 한쪽 방으로 여자는 거실로. 여자 경찰이 여자에게 물었다. 어젯밤 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이 밤에 일어나셔서 물건을 찾으셨어요. 저희가 말렸고 남편이 침대에 눕혔어요. 그게 다예요. 남편분이 어깨를 눌렀다고 했죠? 네. 얼마나 강하게요? 잘 모르겠어요. 보셨잖아요.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요? 복도에서요. 여자 경찰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그럼 부인께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른 방에서는 남자 경찰이 남자에게 물었다. 어머님을 침대에 눕힐 때 힘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많이는 안 썼어요. 많이가 아니라는 건 주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깨를 눌렀어요. 일어나지 못하게. 그럼 어머님이 저항하셨습니까? 네. 저항하는 어머님을 강제로 누르신 겁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 경찰이 다시 물었다. 어머님이 다치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남자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어요. 남자 경찰은 수첩을 덮었다. 일단 서로 가시죠. 두 사람은 각각 순찰차에 태워졌다. 차는 출발했고 집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빈집 안에는 한 가지 질문만 남았다.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말은 과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시각이었다. 경찰서 지하 유치장 대기실. 좁고 춥고 형광등만 깜빡이는 공간이었다. 남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발목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수갑 자국이 선명했다. 문이 열렸다. 경찰관 한 명이 들어왔다. 그는 남자를 봤다. 준비됐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진 거 아닙니까? 경찰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어두고 밖에서 기다렸다. 남자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발목의 포승줄 때문에 보폭이 좁았고 걸음은 불안정했다. 복도를 따라 걸었고 조사실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검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50대 여자였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고 남자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앉으십시오. 남자는 의자에 앉았다. 검사는 녹음기를 켰다.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하십시오. 남자는 자신의 정보를 말했다. 검사는 서류를 넘겼다. 피해 사실은 노인 학대치사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어머니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누구 증언입니까? 부인입니다. 남자는 멈췄다. 검사가 서류를 읽었다. 부인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고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계속 눌렀다고 합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반박하실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제 아내는 거짓말을 한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진술한 겁니다. 그럼 저는 가해자고 제 아내는 방관자입니까? 검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부인은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금방 사라졌다. 우린 둘 다 보호자였습니다.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검사는 서류를 덮었다. 보호자였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의무요?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말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 안 했다고요? 우린 매일같이 어머니를 돌봤어요. 밥 먹이고 약 챙기고 병원 데려가고. 그게 보호 아닙니까? 그런데 왜 피해자는 사망했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검사가 다시 물었다. 어젯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힐 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왜 안 했습니까?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확인을 안 했다? 네. 검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그럼 피해자가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남자는 눈을 감았다.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사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흉부 압박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어깨를 눌렀다는 피의자 진술과 일치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제가 죽인 겁니까?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남자는 웃었다. 이번엔 웃음이 오래 지속됐다. 법적으로. 법적으로요. 검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남자는 웃음을 멈췄다. 우린 보호자였어요.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검사는 녹음기를 껐다.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자는 일어섰다. 경찰관이 들어와 그를 데리고 나갔다. 복도를 따라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남자는 벤치에 앉았고 문이 닫혔다. 그는 혼자 남았다. 벽을 바라봤다. 벽에는 낙서가 있었다. 누군가 펜으로 쓴 글씨였다. 억울하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다. 남자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수갑 자국이 선명했다.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피부는 벗겨져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우린 보호자였지 가해자가 아니었어. 하지만 그 말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다. 이 비극은 개인의 죄일까 아니면 사회가 떠넘긴 책임일까? 대답은 없었다. 형광등만 깜빡였고 시간은 흘렀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을 반복했다. 우린 보호자였어. 보호자였어.